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희한하게 아침부터 제이비에게 뭘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2738님, 제이비 힘 좀 주세요. 새벽 4시부터 마늘 캐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하세요. 힘을 달라잖아요. 아직은 안 깠으니까 뭐 맵진 않겠구나. 네, 마스크 쓰실 필요는 없고요. 아자, 힘내세요. 네. 자, 그리고 0155님 4월에 문자 주셨던 경로당 회장님이신데요. 네. 기억하시죠? 방송 듣고 토론했던 13명 중에 4명이 의견 대립으로 삐쳐서 한 달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JB 좋은 말씀으로 화해 좀 시켜주세요. 아이고, 어찌했으냐. 자, 빨리 화해시키세요. 빨리. 그냥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그냥 푸세요. 뭘 또 안 나오시고 그래 한 달 동안. 네. 끝이에요? 거기 가서 방송할까? 어디지? 동네 올려주세요. 5155님. 시민 참여 토론 한번 해볼까요? 가서? 괜찮네요. 네. 그리고 또 그린님. 네. JB, 손녀가 아침에 북한에서 왜 오물풍선 띄우냐고 물어보는데 난감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유튜브 연장 방송 오늘 그 주제입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네, JB에겐 해답이 없고요. 잠시 후 8시 반에 시작하는 최종건설 외교부 1차관과 함께하는 세계는 우리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기님, 나흘이나 쉬었더니 몸이 처지는 게 이번 주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럽다. 자랑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분에겐 뭐 해드릴 게 없네요. 염장 지르신 거죠? 네,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코알라님, 오랜만에 라이브 직관합니다. 늘 아침에 출근 시간에 듣지만 가끔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혼자 있는 사무실에 이어폰 안 끼고 크게 틀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시사충전 위에 정독하겠습니다. JB. 고맙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참 분위기 묘하면서 좋은데 저도 가끔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혼하고 좋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JB는 너무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문제예요. 9566님, 네. JB 반가워요. 저희 광주 방송이 개편으로 아침 8시에도 시선 집중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제가 배 과수원이 바빠서 이제야 인사드려요라고 해주셨네요. 아이고, 이런 변화가 있었군요. 그렇군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인사 여기까지 챙겨드리고 지금부터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의사협회가 오는 18일에 전면 휴진을 하고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결과 총 회원수 11만 1,861명 가운데 7만 8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투표율이 63.3%를 기록을 했는데 강력 투쟁을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에 90.6%가 그리고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73.5%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데 따른 행동 계획이다 이런 겁니다. 행동 계획을 이렇게 밝힌 건데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심사는 역시 집단 휴진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최대의 관심사는 이거인데요. 결국 정부의 대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텐데 한독수 총리가 어제 의협의 투쟁 선포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 결과를 보면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는데 이런 마당에 침묵하는 다수를 총리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 인식이냐 이런 문제에 제기하고 싶지만 관두겠습니다. 문제 제기한다고 대책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만 국한된 휴진이라면 어떻게든 뭐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막는다고 하지만 일반 개원의의 휴진엔 대책이
사실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병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내하는 정도. 문연 병원이 여기 있으니까 이 병원을 이용하라. 이렇게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안 아픈 게 최선의 방책이다.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좋은 방책이라는 건데 어디 몸이 말을 들어야 말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현님이 아프지 말고 다치지도 말아야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제비꽃님은 정부건 의사들이건 국민은 안 보이나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물프레님은 진정의사협회는 국민을 버리는 겁니까? 정부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국민은 외롭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김창면님 의협의 입장을 좀 반영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마스터초이님은 정부와 의협은 제발 수기 좀 하시고 타협점을 내놓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최지천 교수가 숙론이라는 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진짜 당사자들이 들어갈 때 환자들 입장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적했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전면 휴진한다는 게 18일로 지금 의협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18일 딱 하루 시한부 휴진이냐?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와 의사협회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와 야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협점이라든지 절충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도출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 무한 궤도에 올라가서 계속 반복되는 양상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게요. 정부는 지난 2020년 의협 집단휴진 때 개원이 휴진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요거를 조금 기대하는 눈치인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어쨌든 이렇게 돼도 환자들은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아픈 게 무슨 뭐 저기 날 봐가지고 뭐 기획을 해서 계획적으로 아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좀 너무 손 놓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지금 한덕수 총리 목소리를 좀 들려드렸더니 이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임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님은 사임하지 않으셨나요? 후임을 뽑지 않고 있잖아요. 네, 또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그 윤석열 정부 초기를 함께한 장관들 먼저 교체를 하고 총리는 또 교체를 안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죠. 총리는 인준 대상이거든요. 네. 국회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자리 오래 지키시는 만큼 요거 좀 해결책을 명확하게 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법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인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는 등 정치자금과 뇌물 3억 3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심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일 텐데요. 뉴스 좀 더 들어보시죠. 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 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에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정에서 검찰 회유 때문에 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도지사에게 보고됐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네, 형식 논리상으로는 별개죠. 재판부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상식선에선 연관성을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대체 뭐하러 저런 일을 벌였는가라고 하는 반문이 바로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공범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또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확인하고요. 문제는 속도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 그리고 만약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재판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선 전에 최종 판단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누구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8일에 이어 어제 연속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해석 내놨고요. 두 번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된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헌법 해석까지 했는데요. 헌법 제84조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출하고 하는 것은 소송의 제기만을 뜻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은 쭉 이어진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관전 포인트 뭔데요?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대권 경쟁자의 리스크를 키우겠다. 이런 차원으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디딤돌이 된다고 여기는 거겠죠. 더구나 자신의 전공 분야인 법리 분야이니까 자신감 뿜뿜인 것 같고요. 헌데 역측면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 이런 움직임은 반사 차원이지 발광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전히 자신만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발광체로 올라서지 않고 타인의 약점을 자신의 기회로 활용하는 반사체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반사조차 절반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법리 분야라면 왜 최상병 문제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이것도 법 문제인데 특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사 의지는 절반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추가합시다. 학습 효과가 그리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점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2조 심판론은 정치 구호로 만든 반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총선 후 처음으로 꺼내든 정치 메시지가 총선 때의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총선에서 배우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나올 거냐 말 거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나올 거면. 이 자리에서 그죠? 저도 이제 네, 제이비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는 정말 침묵하면서 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메시지를 냈을까요? 부담이 없었나 보죠. 부담이 없었다. 발언에 부담이 없었나 보죠. 네. 하지만 지금 반사체라고 제이비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반사체로 떠서 발광체가 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있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의 어떤 서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서 있는 지점에서 요구되는 컨텐츠가 뭐냐? 본인에게 요구되는 컨텐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다음 메시지예요. 다음 메시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에 또 어떤 분야에서 메시지를 낼 것이냐. 지켜보자 한번.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민정수석의 딸 김모 씨가 올해 32살인데요. 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년 7월 김앤장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 이때 아버지인 김주현 민정수석은 뭘 맡고 있었느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5년가량 김앤장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앤장의 중요한 클라이언트나 법원, 검찰 등의 재직증인 분들 그리고 김앤장의 우호적인 분들의 자녀를 비공식적으로 뽑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빠 찬스 차원에서 왜냐하면 보통 로스쿨 재학생이나 법대 졸업생이 인턴으로 참여했는데 학부생이 참여한 게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빠 찬스 차원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김주현 수석의 딸은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 나중에 진학을 했고요. 로스쿨 졸업 후에는 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서 지난해부터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당사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봤습니다. 김앤장은 통상 학부생 대상 인턴십은 별도 공고가 없더라도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문의하고 지원자에겐 별도의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공정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학부생 누구라도 지원을 넣으면 공개된 순간 아주 개방적으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취지의 지금 발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중요한 건 선별 기준 아닙니까? 뽑는 기준.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건데 지금 김앤장의 설명은 그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주현 수석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변인실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아이가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것이고 관여한 바 없다. 나는.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아빠가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면 지원서에 썼느냐 안 썼느냐 요건 확인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법 다루는 분들인데 참 점점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 한 명 있는데요. 검찰이 이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YT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이 사람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건설사 대표라고 하는데 이 건설사 대표는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이 의원을 처음 만났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2달쯤 뒤에 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선되면 당신의 자녀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 대표가 며칠 뒤 5천만 원을 이 의원의 그러니까 사무실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뒤에야 이 의원이 5천만 원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게 건설사 대표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5천만 원을 어디에 썼느냐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거 자금으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도 관심사가 되는데 아무튼 이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자,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가 된 게 아직 2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버렸다. 자,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이 한 건으로 과연 끝날까? 아니면 줄줄이 이어질까? 이것도 함께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터스님이 자기들은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 너무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면서 바로 여권에서나 일부 보수 일각에서 재보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당선 무효용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을 하고 그러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시작인지 앞으로 이어질지 이걸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 차원에서의 말씀이고요. 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진실을 가려져야 된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